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62살의 한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그날 정성껏 고른 옷을 입고 사돈의 칠순잔치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으로 가던 길에 가방을 날치기 당한 한 여성을 돕다가 그만 넘어져 옷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분명 선한 행동이었지만 그 선의의 대가로 돌아온 것은 가족의 냉대와 모욕이었습니다. 사위는 흑투성이가 된 그녀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회장 문 앞에서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흙이, 마음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돌아서려 할 때 한 사람이 나타나 던진 한마디에 연회장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과연 누가 그녀를 위해 나섰을까요? 천대받던 노인이 어떻게 연회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한때 그녀를 외면했던 딸은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62살입니다. 부산 영도구의 낡은 주택가,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골목길에 살고 있습니다. 새벽 오시면 습관처럼 눈이 떠집니다. 밖은 아직 어둑하고 공기 중에는 빨래비누 냄새가 희미하게 떠다닙니다. 저는 주전자를 가스레인지에 올려 물을 끓이고 보온병에 담습니다. 프라이팬을 달구며 위층에서 들려오는 닭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웃 몇 집은 아직 닭을 키웁니다. 나이가 들수록 닭도 보고 채소도 직접 뽑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그리워집니다.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몹시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딸 유진이를 키웠습니다. 딸아이는 참 착실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진학해 지금은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로 일합니다. 은행에 다니는 유능한 남자와 결혼했지요.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참 효녀였는데, 아니, 예전에는 효녀였습니다. 결혼하고 바빠지면서 전화가 점점 줄었고 집에 오는 횟수도 해마다 짧아졌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딸도 다 크면 자기 인생이 있는 법이니까요. 오늘은 사돈댁에 칠순 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사위인 박준서 부장 어머니의 칠순년이었죠. 특별히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사돈댁은 체면을 무척 중시하는 집안이라 하객들도 모두 사돈어른의 사업상 지인들과 은행 고위 임원, 기업가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격식 있게 입고 오세요. 유진이는 어제 전화기 너머로 몇 번이나 당부했습니다. 엄마, 부탁인데 평소에 입던 낡은 정장 입지 마세요. 서울 호텔은 엄마 동네 자갈치 시장이랑은 달라요. 화장도 꼭 하고 오세요. 누가 봐도 지방에서 왔다는 티 나지 않게요. 딸의 말은 마치 경험 없는 직원에게 주의를 주듯 빨랐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습니다. 딸은 말을 마치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날 와서는 그냥 웃기만 하세요. 말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돼지국밥 장사했던 얘기도 절대 꺼내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쉬고 계셨다고 하세요. 아셨죠? 저는 응 몇 번 대답하고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몇 년 동안 택도 떼지 않고 걸어둔 민트색 공단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유진이가 대학 졸업 후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을 때 일본 도쿄에서 사다 준 옷이었습니다. 이 색깔이 엄마랑 잘 어울려. 나중에 무슨 격식 있는 자리에 갈 때 입었던 라고 말했었죠. 저는 아까워서 한 번도 입지 못했습니다. 원피스를 침대 위에 펼쳐놓고 옷깃과 허리선을 손으로 정성껏 쓸어보았습니다. 은은한 광택이 있어
아침 햇살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조금 너무 화려한가 싶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저를 과시욕 있는 사람으로 볼까봐 걱정됐고, 또 이걸 입지 않으면 딸이 서운해할까봐 걱정됐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널어두었던 원피스를 꺼내 스팀 다리미로 천천히 다렸습니다. 제 손길은 느렸고 주름 하나하나를 반듯하게 폈습니다. 원래는 진주 귀걸이를 하려 했지만 너무 과한 것 같아 유진이가 고등학생 때 선물해준 작은 은색 링 귀걸이로 바꿨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첫 용돈으로 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하면 더 젊어 보일 거야. 그 애가 17살 때였으니 저는 쉰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네요. 머리를 빗고 분홍색 립스틱을 살짝 발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문득 거울 속에 사람이 낯설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저보다 조금 더 늙었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오자 이웃집 아주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와, 오늘 엄청 예쁘네. 잔치가요? 저는 참을 수 없이 웃었습니다. 서울 사돈댁에서 칠순 잔치가 있어서요. 딸이 좀 차려입고 오라고 해서요. 그렇게 입고 가면 진짜 멋지겠다. 사위가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겠네. 저는 웃기만 하고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메고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아직 더웠습니다. 햇빛이 바닥에 반사되어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원피스 위에는 얇은 파란색 트렌치 코트를 걸쳤습니다. 기차 안 에어컨이 너무 강할까봐 걱정되면서도 연회장에 들어갔을 때 너무 격식이 없어 보일까봐 또 걱정됐습니다. 늙으면 외출 한번 하는데도 생각이 이렇게 많아지는구나. 속으로 생각하며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역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젊은 연인들, 헤드폰을 낀 대학생들,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 저는 치마를 살짝 들어 올리고 사람들에게 부딪히지 않으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유진이가 서울에서 보내준 KTX 전자티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는 법을 몰라 딸이 편의점에서 출력해 준 것이었습니다. 승강장으로 들어가기 전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걸었지만 역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바쁜가 보지. 하객들을 맞이하려면 그럴 만도 하지. 저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합실 의자에 앉아 기차를 기다릴 때 옆에 앉은 여고생이 저를 흘끗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립스틱이 좀 삐뚤어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작은 거울을 꺼냈습니다. 정말 위십술이 살짝 엇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물티슈로 닦아내고 파운데이션을 다시 살짝 발랐습니다. 여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저는 조금 민망해하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어폰을 끼고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KTX는 금방 도착했습니다. 객실을 찾아 들어가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트렌치 코트를 여미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까봐 시선을 아무데나 두지 못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한 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논밭과 지붕, 광고판들을 보며 문득 집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마치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텔레비전 채널 같았습니다. 화려하고 시끄럽지만 제가 말을 걸 곳은 없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인파를 따라 승강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위에서는 빠른 발걸음 소리, 캐리어 끄는 소리, 그리고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반복해서 안내하는 지하철 방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트렌치 코트를 여미고 안내판을 따라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 다시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통화 연결음 너머로 딸의 녹음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나중에 다시 걸어주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는 유진이가 저를 마중 나오기로 했습니다. 연회는 7시에 시작하고 딸은 5시에 퇴근해서 역으로 와 저를 차에 태우고 함께 호텔로 가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6시 50분이 다 되어 가는데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역 밖 사람들이 오가는 출구에 서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차들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은 길가에 줄지어 서 있는 노란 택시들에 멎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사님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제가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치마를 잡고 타는 것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로 가세요? 저는 휴대폰에 딸이 보내준 주소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랜드 서울 호텔이요. 아, 테헤란로에 있는 거요? 거기 비싼 덴데. 그가 웃으며 방향지시 등을 켜고 차선을 바꿨습니다. 저도 살짝 웃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앉아 저는 가방을 꽉 쥔 채 창밖으로 점점 높아지는 건물들과 점점 밝아지는 간판들을 보았습니다. 문득 조금 추워졌습니다. 차에서 내렸을 때 저는 인도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거대한 유리벽과 금색 회전문이 있었습니다. 문 위에는 붉은 종이에 금색 글씨로 박 여사님 7수년이라는 네 글자가 반듯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저와 이 세계 사이에 놓인 단단한 판자 같았습니다. 저는 호텔 입구에 서서 심호흡을 2번 했습니다. 심장 박동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었습니다. 로비 밖 금색 회전문 앞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직원들은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용기를 내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이야, 날치기야.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자가 인도에 주저앉아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가방끈만 허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검은 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옆 골목으로 쏜살같이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거나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치마를 걷어 올린 채 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입으로는 강도야, 도둑 잡아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여자의 눈에 가득했던 공포만이 기억났습니다. 제 심장도 미친 듯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빨리 달리지는 못했지만 골목 입구에서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거기서 목이 쉴 정도로 소리쳤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획 돌아봤습니다. 저에게 놀랐거나 아니면 누가 쫓아올 줄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는 제게 팔을 휘둘러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몸이 기울고 발이 헛디뎌지면서 골목 옆 흙탕물 웅덩이에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원피스는 젖었고 치마 끝자락에는 진흙이 묻어 다리에 달라붙었습니다. 무릎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살같이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몸을 일으켰을 때 범인은 이미 멀리 달아나 길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후였습니다. 등 뒤에서 급한 하이힐 소리와 울먹이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고개를 돌리자 날치기를 당했던 그 여성이 저에게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잘 재단된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정교했지만 지금은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카락도 조금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꼈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못 잡았어요. 도망가 버렸네. 그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을 주자 오른쪽 무릎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 나세요. 그녀는 제 무릎에 찢어진 옷과 피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트렌치 코트를 내려 덮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살짝 긁힌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은 그녀의 시선이 제 치마 자락에 묻은 얼룩덜룩한 진흙 자국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눈에는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괜찮아요. 저 좀 바빠서요. 잔치에 가야 해서. 저는 치마를 털어내며 어색함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열어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꼭 식사 대접을 하게 해주시거나 적어도 제게 기회를 주세요.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고 흘끗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전풍식품 부회장 최서연이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회사 로고와 정교한 양각 테두리도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저 그녀의 성이 최 씨라는 것만 기억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우연히 본 것뿐이에요. 저는 명함을 그녀에게 돌려주며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받지 않고 제 가방 옆 주머니에 직접 넣어주었습니다. 우선 가지고 계세요. 이것도 인연이잖아요.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경찰과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골목 입구 바로 앞에서 저는 거대한 금색 기둥을 올려다보고 제 몸에 걸친 원피스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음속에서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원래는 반듯했던 치마가 이제는 구겨지고 젖었으며 치마 끝에는 검은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바닥도 살짝 까져 있었습니다. 아픈 것은 둘째치고 지금 제 모습으로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호텔 밖에서 몇 초간 망설였습니다. 다시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다급했습니다. 나 호텔 입구야. 저는 제 목소리가 최대한 평온하게 들리도록 노력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좀 있었어. 도착했으면 왜 말을 안 했어요? 잠깐만요. 준서 씨 내보내서 모시고 오라고 할게요. 잠깐만. 저는 입을 여러 옷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입구에 서서 치마를 펴려고 애썼지만 그 검은 진흙은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문득 추워졌습니다. 돌아서서 떠나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는 빠르고 무거웠습니다. 그 구두 소리가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자 박준서 씨가 보였습니다. 그는 옅은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저를 보는 눈빛은 마치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듯했습니다. 어떻게 이 꼴이 되셨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은 한 점도 없고 억누른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지만 대답하기도 전에 그가 몸을 돌려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대체 길을 걸어오신 겁니까? 아니면 싸움을 하신 겁니까? 격식 있게 차려입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앞에 서서 손을 트렌치 코트 주머니에 넣어야 할지 아니면 치마 자락에 커다란 흙탕물 자국을 가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골목에서 가방 날치기를 만나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다가 그만. 저는 웃어 보이려 애썼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준서 씨는 전혀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좌우를 둘러보며 하객이나 친척 중에 이쪽을 보는 사람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분위기 다 망칩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고
다시 제 무릎에 붉은 상처와 치마 끝에 얼룩을 내려다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깔끔하게 다니실 수는 없으세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단어 하나하나를 공격적으로 내뱉었습니다. 서울의 격식 있는 자리는 장모님 동네 시장판이랑은 다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부산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시장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의 말을 들으니 제가 마치 바닥을 더럽힌 낡은 대걸레가 된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때 문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옅은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화장은 정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 치마 자락에 묻은 흙탕물에 몇 초간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잘 차려입고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지. 그런데 길에서 누가 가방을 날치기 당하는 걸 보고 그녀의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제게 다가와 부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박준서 씨를 한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준서 씨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제 길을 막았습니다. 들어가다니? 지금 이 꼴을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하객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화장실 가서 좀 씻으면 그렇게 씻는다고 될 일인 줄 알아?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은 칠순잔치에 참석하러 온 거지 봉사활동하러 온 게 아니야. 유진이가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안 돼. 그는 저를 내려다보며 거의 명령에 가까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만약 격식 있게 차려입을 수 없다면 들어오지 마세요. 그 말은 마치 얼음덩이처럼 날아와 제 가슴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순식간에 모든 기력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주위의 조명은 매우 밝았고 금색 샹들리에가 바닥에 비쳐 반짝였습니다. 제 그림자는 발치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비뚤비뚤하게 마치 저 자신에게도 다가서고 싶지 않은 것처럼.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저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 제 귀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준서 씨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알아서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무대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유리 한 장이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세하게, 조용히, 천천히 제 자신을 베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말한 뒤 돌아섰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조금 아팠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눈이 시큰거렸습니다. 치마자락은 다리에 끈적하게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그저 빨리 이 자리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김 여사님. 돌아보니 화장이 짙고 짙은 붉은색 긴 치마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연회장에서 걸어 나온 그녀는 걸음은 느렸지만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눈빛에는 위에서 아래를 훑는 듯한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문 앞에 서 계세요?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놀라움이 가득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곧 연회가 시작될 텐데요. 저는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박준서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방금 강도를 만나서 저는 억지로 웃으며 최대한 당당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옷이 좀 더러워졌어요. 그녀는 저를 훑어봤습니다. 시선은 제 치마에 묻은 진흙 자국에 유난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표준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귀부인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사교적인 미소였습니다. 어머나, 남쪽 분들이 마음이 참 여리시다니까요. 의로운 일을 하신 건 좋은 일이죠. 다만 그녀는 화제를 바꿨습니다. 저희 쪽 자리는 아무래도 체면을 좀 중시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시면 저희 사업하는 친척들이 우리가 대접을 소홀히 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녀는 제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힘은 마치 저를 여기서 밀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그녀는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제가 직원 휴게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거기에 수건도 있고 드라이기도 있으니 거기서 좀 씻고 쉬세요. 급하게 들어오실 필요 없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씻을게요.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간 굳었다가 재빨리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김 여사님, 신경 안 쓰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희 쪽 하객들은 솔직히 말해서 다들 체면을 중시하는 분들이라서요. 특히 저 이사님들은 저처럼 말을 돌려서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중했지만 칼날처럼 제 얼굴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유진이가 문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며 저를 보지 않으려고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준서 씨를 꾸짖지도 않았고 시어머니를 말리지도 않았으며 제게 엄마, 저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마치 균형점 위에 서서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으려 애쓰는 것처럼 저는 문득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녀가 왜 점점 전화를 덜 했는지, 왜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거실에서 목소리를 낮췄는지, 왜 부산에 오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는지. 그녀는 저를 두려워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제게서 풍기는 이 촌스러움이 자신의 새로운 삶에 묻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사부인께 말했습니다. 저 혼자 좀 걷다가 쉴게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쪽 로비는 사람이 많으니 오른쪽으로 가시면 아무도 앉지 않는 소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오른쪽이 아니라 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의 빛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호텔 문을 나섰습니다. 마치 장식된 유리상자에서 현실로 걸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유진이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쫓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쫓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텔 처마 아래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제 치마 끝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제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그 흙탕물 자국을 바라봤습니다. 아침에 정성껏 주름 하나하나를 다렸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 애는 줄곧 내가 자기 체면을 깎을까봐 두려워했구나. 저는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러운 건 치마가 아니야. 나라는 사람 자체가 더러운 거였어. 그의 눈에는 저는 가느다란 화강암 기둥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하이힐을 벗고 가지고 온 작은 단화를 신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더 이상 절뚝거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발을 바닥 타일에 내디뎠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더 이상 저 화려한 건물에도 저 격식으로 가득 찬 긴 테이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속한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호텔 외곽 복도에 있는 긴 의자에 앉았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는 도시의 밤습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트렌치 코트를 여몄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치마 자락의 흙탕물을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래는 일어나서 좀 더 멀리 가고 싶었습니다.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다시 보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떼지도 못해 무릎의 통증이 바람에 더 커지는 것 같아 다시 제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고 나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사람을 구한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원피스를 입고 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애를 위해서였습니다. 유진이가 나중에 저를 떠올릴 때 그저 창피함이라는 두 글자만 남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아주머니, 익숙한 목소리가 갑자기 옆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날치기를 당했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샴페인 골드 색상의 정장으로 갈아입었고 구두는 반짝이게 닦여 있었으며 화장도 완벽하게 고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맑고 따뜻했으며 마침내 사람을 찾았다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안 들어가고 계세요? 호텔 안에서 아주머니를 못 찾아서 가신 줄 알았어요. 저는 입을 열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번 보고 다시 고개를 숙여 제 치마 자락에 더러운 흙탕물을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순간 멈칫했지만 어떤 혐오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더 진지하게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치셨군요. 저는 급히 고개를 숙여 트렌치코트를 앞으로 당겨가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요. 왜 들어가기 불편하세요? 그녀가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연애 복장 규정이라도 있나요? 아니면 누가 막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웃음으로 어색함을 무마하려 했지만 입꼬리가 굳어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치마가 더러워져서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들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입고 못 들어간다고 하던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치마가 저 안에 있는 반짝이는 드레스들보다 훨씬 품이 있는데요. 그녀의 말을 듣자 마음속에서 시큰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입구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구두 소리가 타일 바닥 위를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이고, 최 부회장님. 박준서 씨의 목소리는 가볍고 빨랐으며 직장인이 귀빈을 대하는 듯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와 그녀는 거의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준서 씨의 얼굴에는 열정적인 미소가 가득했지만 그녀가 제 옆에 서서 심지어 제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자 그 미소는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장모님과 아시는 사이셨습니까? 그는 어색하지 않게 들리도록 목소리를 조절하려 애썼습니다. 최서연 씨는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오늘 이분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제 평생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용감한 분 중 한 분이세요. 박준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해주셨다고요? 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분이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부르고 강도를 막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신분증 하나도 되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의 말이 나오자 호텔 입구의 몇몇 직원들도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한참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연락처도 남겨주지 않으시고 명함도 받지 않으셔서 떠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군요.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해졌습니다. 박준서 씨의 얼굴 표정은 한순간에 무너졌다가 다시 조립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턱은 부자연스럽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저희가 방금 미처 신경을 못 써서. 최서연 씨가 직접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이분의 어떤 분이시죠? 저는 사위입니다. 네. 그렇다면 더욱더 이분의 가치를 아셔야죠. 박준서 씨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연 씨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다시 제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저와 함께 들어가시죠. 이 연회에서 당신은 제가 가장 소개하고 싶은 분입니다. 제 심장이 한 박자 멎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그녀는 앞장서서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거의 그녀에게 살짝 이끌려 일어섰습니다.
박준서 씨는 여전히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덜 익은 밥을 삼킨 것처럼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얼룩덜룩한 원피스를 입고 방금 저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그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의 조명은 여전히 눈부시게 금빛이었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뒤를 따라 호텔 연회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익숙하면서도 낯선 길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금색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만점의 불빛을 쏟아냈고 사람들의 말소리로 시끄러웠으며 향수와 술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가 발을 들여놓자 마치 누가 리모컨을 누른 것처럼 연회장 전체의 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모두가 그녀, 최서연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전풍식품 부회장 아니야? 진짜? 어떻게 여기에 왔지? 그저께까지 부산에서 회의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저는 이 말들이 들렸지만 마치 솜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득 제 손이 여전히 그녀에게 부드럽게 잡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끌고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하객들이 늘어선 줄을 지나고 하얀 테이블보와 와인잔을 지나고 박준서 씨의 부모님과 그들 옆에 있던 정장을 차려입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던 중년 남성들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연회장 중앙의 주빈석 옆에 도착해서야 그녀는 멈췄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말 한마디가 또렷했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입구에서 한 분을 오랫동안 찾느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바닥에는 온통 땀이었습니다. 오늘 호텔 입구에서 어떤 분이 날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여사님께서 망설임 없이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비록 본인도 다치시고 치마도 진흙투성이가 되셨지만요. 여러분, 이분이 왜 들어오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장내를 훑어보았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분이 문 밖에 서서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계셨던 건 누군가 이분이 격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밖으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마치 빨려나간 듯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박준서 씨의 얼굴에 멎었습니다. 박 부장님, 이렇게 입고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게 당신 맞습니까? 박준서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가 그때 너무 초라해 보여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최서연 씨의 목소리는 그에게 퇴로를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요? 치마가 더러워졌다고 이 문을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군요. 그녀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느렸지만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박 부장님. 대체 격식이라는 게 뭡니까? 박준서 씨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어 몇 마디 하고 와인 마시는 사람이 더 격식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나서는 사람이 더 격식 있는 겁니까? 그녀는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분은 진흙 묻은 치마를 입고 계시지만 여러분 중 그 누구보다도 반듯하게 서 계십니다. 하객들은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요? 당신은 이분을 문 밖에 세워두고 당신의 체면을 깎을까봐 두려워했죠. 박 부장님, 창피한 건 이분입니까? 아니면 당신입니까? 박준서 씨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목을대가 몇 번이나 움직였습니다. 마치 다음 순간 무슨 말이라도 할 것 같았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서연 씨는 가볍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원래 유통협력 안건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협력이 당신 집안의 가풍이 바르고 인품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직접 본 것은 배척, 경멸, 속물근성이었습니다. 박 부장님, 유감스럽게도 저희 회사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가족과는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협력 안건 철회하겠습니다. 손실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정도의 줏대는 지킬 여력이 있습니다. 최서연 씨는 저를 이끌고 돌아섰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 이 연회장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 사는 방식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술잔을 올리고 싶은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접어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0만 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감사의 표시이니 사양하지 마세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는 제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받아주시는 게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선한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제 목이 메어왔습니다. 눈앞이 갑자기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저를 이끌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계시지 마세요. 제가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내 모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저는 그녀에게 이끌려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한때 저를 거부했던 그 문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등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지 들리지 않았고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지금처럼 누군가의 손에 소중히 쥐어져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하인도 아니고 짐도 아니고 웃음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가장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호텔을 떠날 때 밤은 이미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최서연 씨는 저를 이끌고 빨리 걷지는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한번 그녀의 손을 놓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따뜻한 것 좀 먹으러 가요. 우리는 몇 개의 길모퉁이를 지나 광장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의 말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노점상들의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순대, 족발, 빈대떡 냄새가 뒤섞여 마치 시끌벅적하면서도 정겨운 인간 세상의 통로 같았습니다. 빈대떡 드세요?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네, 먹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제가 자주 가는 집이 있어요. 어릴 때 우리 딸은 이에 낀다고 싫어했는데 그럼 더 드셔야겠네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노점상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빈대떡 2개요. 우리는 노점 옆 작은 원형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어묵탕 한 그릇도 사왔습니다. 저는 연회장의 화려한 전복찜이나 소고기 구이를 떠올렸습니다. 문득 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탕이야말로 진정으로 속을 덮여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국밥을 팔았어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시장에서 어머니를 도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을 끓이고 5시에 나가서 자리를 잡았죠. 저희 집이 예전엔 남대문 시장 근처에 살아서 그 길은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었어요. 그녀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치 기억을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부회장님이 되셨어요? 그녀는 살짝 웃었습니다. 운과 인맥 덕분이죠.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늘 한 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거든요. 저는 그녀가 다음 말을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본심도 있어야 한다고. 항상 이길 수는 없지만 나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녀의 시선은 노점 뒤의 인파를 꿰뚫었습니다. 저는 평생 정장 입은 나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고 슬리퍼 신은 좋은 사람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아주머니처럼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한 걸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달려나가는 사람. 그런 분을 저는 존경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빈대떡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옌부주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게 말씀해 주시니 그렇죠. 사실 제 사위는 제 옷차림을 보고 문 앞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최서연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따님은 그를 말리지 않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애를 탓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급히 덧붙였습니다. 그 애도 입장이 있었겠죠. 제가 들어가면 자기가 난처해질까봐 두려웠을 거예요. 속상하셨겠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속상하죠. 하지만 저는 그 애가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게 될까봐 더 두려워요. 모든 걸 체면에 맞추고 양심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요. 최서연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갈림길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넓고 빛나는 길을 가죠. 걷기는 편하지만 뿌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진흙탕 길을 가죠. 온몸이 더러워지지만 발밑은 단단해요. 아주머니가 걸으신 길이 옳은 길이에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눈가가 시큰해질 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말씀해 주셔서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종일 처음으로 제가 그렇게 외롭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저 제 손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시장의 작은 의자에 앉아 국물 한 그릇과 빈대떡 한 접시를 다 먹었습니다. 옆에서는 누군가 큰 소리로 물건을 팔고 있었고 아기가 울고 있었으며 연인들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도시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온몸에 흙을 묻히고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 저녁 식사에는 명사도 샴페인도 없었지만 그 어떤 연애보다도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밤 최서연 씨는 저를 호텔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평범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지만 비싸지 않고 깨끗했습니다. 그녀는 굳이 층까지 함께 올라가 주었고 다음 날 아침 택시까지 불러주었습니다. 서둘러 돌아가지 말고 천천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날의 피로와 비현실감이 가득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 그 원피스를 욕실에 걸어두었습니다. 흙 자국을 닦아내지 않고 물방울이 자연스럽게 치마 끝을 따라 흘러내리게 두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하며 입지 못했던 그 치마가 마침내 이 밤의 진정으로 삶 속에서 쓰였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전화가 온 시간은 새벽 1시 47분이었습니다. 저는 2초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저편에서는 먼저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운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나 호텔이야. 저는 목소리가 최대한 괜찮게 들리도록 노력했습니다. 방금 밥도 먹었어. 걱정 마. 저한테 화나셨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정말 후회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방금 준서 씨랑 시어머니랑 싸웠어요.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이불 한쪽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방금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어요. 저더러 엄마 같은 사람 때문에 오늘 일을 망쳤다고.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가 눈치가 없어서 자기 체면을 깎았다고 하셨고, 준서 씨는 엄마 같은 사람은 애초에 이런 자리에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당신 집안 출신이 자기 인생의 오점이 될 줄 처음부터 알았다고. 당신 엄마만 아니었으면 우리 협력 안건이 무산되지도 않았을 거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창피당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녀는 어릴 때 무릎이 깨졌을 때처럼 울었습니다. 온 얼굴을 제 어깨에 파묻고 울던 그 울음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도시 전체를 사이에 두고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엄마는 왜 아직도 저를 용서하려고 하세요? 저를 미워해야 맞잖아요. 그녀는 흐느끼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제 두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바닥에는 그 수표를 쥐고 있던 온기가 아직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제게 준 신뢰였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와 안전거리를 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진아,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네가 모든 걸 그 사람들 대신 짊어질 필요 없어. 그리고 계속 억지로 그 사람들이 만족하는 며느리, 아내 역할을 할 필요도 없어. 너는 박씨 집안 사람이 아니라 내 딸이야. 그들의 체면을 세워주는 장식품이 아니라고. 그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깊은 울음이었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서러움을 모두 터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집에 가고 싶어. 그럼 돌아와.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단호한 어조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와. 너한테는 아직 집이 있잖니. 집 문은 영원히 열려 있어. 엄마가 여기서 기다릴게.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릴 때 넘어져 울던 것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으면서 눈물이 조용히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회장의 그 주빈석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야. 네가 마음속 가장 부드러운 그 사람을 위해 여전히 등불 하나를 켜줄 의지가 있느냐는 거야.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돌아와. 엄마는 아직 있어.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엄마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문 밖에 막혀있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퇴로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서연 씨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사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KTX를 타고 시외버스로 갈아타고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한 번 한 번 스스로의 힘으로요. 저는 혼자 시외버스 창가에 앉아 남쪽으로 내려쬐는 햇살이 들어와 제 그림자를 맞은편 좌석에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치마는 이미 깨끗하게 빨았지만 저는 굳이 그 몇 군데의 흙 자국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 약간의 더러움이 치욕이 아니라 흔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버텨낸 증표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문 앞에 치자나무 화분에서 꽃이 피어 향기가 제 코를 뚫을 듯이 진했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 쓸고 낮은 의자에 앉아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리지 않았고 저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애가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이틀 후 오후 3시쯤 저는 거실에 앉아 가장자리가 해진 작은 앞치마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방충망 너머로 그 익숙하면서도 초췌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유진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내용 캐리어를 들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가는 붉었습니다. 마치 오는 내내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입을 열지 않고 그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서서 숨을 한 번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 손이 문손잡이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정말, 그날, 그녀는 애써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를 모른 척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사람들이 저를 무시할까봐 무서웠어요. 제가 말을 많이 할까봐, 밥상에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할까봐 무서웠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그녀의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들어와, 집에 왔잖니. 그녀가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그녀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 집에 20년 된 사각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배고프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어 어제 끓여둔 시래기국을 데우고 소면 한 줌을 삶았습니다. 10분도 채 안 되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이 그녀 앞에 놓였습니다. 그녀는 그 국수를 보며 눈물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마치 집에 돌아온 아이처럼요. 저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제 국수를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녀는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규칙을 잘 지키고 말을 잘 들으면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저한테 가장 잘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잊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가 하는 말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늦었나요? 늦지 않았어.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가 돌아왔으면 된 거야. 부엌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득 이 작은 집이 비록 크지도 화려하지도 격식 있지도 않지만 그녀의 모든 서러움을 담을 수 있고 또한 천천히 그녀를 평온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두 번째 국수를 내왔을 때 그녀는 이미 첫 번째 그릇을 다 비우고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너 살 빠졌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는 엄마를 문 밖에 서 있게 하지 않을게요. 이번에는 울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 며칠 날씨가 점점 더워졌습니다. 유진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저를 도와 창문을 열고 마당을 쓸고 채소를 씻었습니다. 우리 둘은 마치 어떻게 함께 지내는지 다시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다툼도 너무 많은 설교도 없었습니다. 그저 밥 짓고 국 끓이고 불 피우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녀가 할 일을 찾고 싶다고 해서 저는 그녀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콩과 찹쌀가루를 샀습니다. 우리는 인절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전에 가장 자신 있던 간식이었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순자 언니가 만든 건 하나 먹으면 3개 더 먹고 싶어져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그녀는 번거롭다고 수제떡은 촌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심지어 직접 인터넷에서 작은 메뉴판을 디자인해서 동네 엄마들 단체 채팅방에 첫 주문을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가 막 한 판의 떡을 포장해 냉장고에 넣으려 할 때 우체부 아저씨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등기우편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생강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편지를 뜯었습니다. 위에 적힌 익숙한 필체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보낸 거예요. 저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낡은 나무 식탁 옆에 앉아 조용히 그 편지를 읽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몇 분 후
그녀는 편지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닫고 앉았습니다. 편지지는 흰 바탕에 파란색 줄이 있는 표준적인 편지지였습니다. 글씨는 매우 단정했고 그가 진지하게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고심해서 썼을 것입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날 연 회장 입구에서의 일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체면을 차리다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장모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성하고 있고 또한 그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유진 씨가 저를 떠나기로 결정했고 저는 그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가 장모님 때문에 지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를 너무 지치게 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장모님께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직접 사과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서 올림. 저는 편지를 다 읽고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원망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마치 수평선처럼 평온한 감정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쓴 것 같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유진이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격앙되지 않았지만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식탁 위에 숟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시선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예전에 결혼이 타협하고 인내하고 제 자신을 최대한 작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일단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잘 생각했니? 같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꼭 이겨야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돌아왔으면 됐어. 제가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젊어.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야.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이웃집 아이들이 뛰어노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생강차 향기가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솥에서는 떡이 익으며 희미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집이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저도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집 서비스는 평생이니까. 7월의 부산, 바람은 땅 밑에서 솟아오르는 듯 뜨거웠지만 우리 집 부엌은 점점 더 시원해졌습니다. 유진이는 매일 아침 옷이 30분에 일어나 콩과 팥, 찹쌀가루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루를 빻으면 그녀가 반죽을 했고 2개의 솥이 번갈아 가며 찜기에 올랐습니다. 집안은 항상 어머니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인생은 대체 몇 살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62살부터일 거야.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아마 32살인가 봐요. 우리 둘은 웃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그 원피스를 옷장 가장 안쪽에서 꺼내 창가에 걸어 통풍시켰습니다. 햇살이 민트색 공단 위에 쏟아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조심스럽게 간직하며 입지 못했던 주름들은 이제 펴졌습니다. 치마 자락 아래의 희미한 황색 흙 자국은 더 이상 닦지 않았습니다. 씻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씻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 평생 가장 귀중하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가격이 비싸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업고 문으로 들어갔고 가슴을 펴고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진정으로 딸의 곁에 섰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 날 우리는 소포 상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전풍식품 실업 주식회사 부회장 최서연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상자를 뜯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언니,
우리 아직 기억하고 있나 보네. 안에는 그 회사의 여러 식품들과 손으로 쓴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두꺼웠고 글씨는 또렷하고 단정했습니다. 김 여사님, 선한 씨앗은 올바른 토양에 심기만 하면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자신만의 정원을 찾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다 읽고 나서 카드를 냉장고 문에 가볍게 붙였습니다. 자석으로 고정했습니다. 옆에는 유진이가 디자인한 작은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딸이 손으로 동글동글한 찹쌀떡을 빚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집중하고 진지했으며 동작은 서툴렀지만 힘이 넘쳤습니다. 밖에서는 이웃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 언니, 오늘 남는 거 있으면 주문할 수 있어요? 저는 손을 닫고 방충망을 열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제 우리 딸이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더 고소해요. 햇살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 부엌은 다시 뜨거운 김을 내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마침내 안심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마음속으로 그 연회에 감사합니다. 저를 문 밖으로 내쫓았던 그 연회가 없었다면 저는 제 자신을 진정으로 보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진정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연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성대하고 가장 원만한 잔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예금도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선량함과 정직한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의 효도는 겉으로 보이는 체면이 아니라 부모 곁에 용감하게 서서 그들이 혼자 모욕을 감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빛은 스포트라이트와 명품 가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옵니다. 선량함이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서도 여전히 초심을 지키고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다른 집의 화려한 거실과 연회석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저와 제 딸의 정원을 찾았습니다. 현실에서 김순자 여사님처럼 묵묵히 헌신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무시당하고 심지어 격식이 있느냐는 의심을 받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또 사회의 시선과 외부의 압력 때문에 부모 곁에 설 용기를 잃어버린 자녀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딜레마를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정한 빛은 내면의 선량함과 끈기에서 나온다는 김순자 여사님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어머니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회장 밖에서 기다리던 그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가족의 존엄성 그리고 현실의 충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댓글창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모든 답변은 중요한 목소리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런 실제 사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콘텐츠를 소중한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정성껏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기는 한마디 한마디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